아내 기일 아침 평생 모은 돈을 전부 털어 사준 아들집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케이크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 식구들과 파티 중이었어요. 제사상은커녕 향 하나 없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누가 제사를 지내요? 오늘 말고 다음에 하시죠. 며느리의 언니라는 사람마저 비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어머, 설마 이걸 직접 만들어 오신 거예요? 참나, 요즘 세상에 누가 이래요. 돌아서는 등 뒤로 한마디가 꽂혔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요양원 가실 때 됐잖아요. 제가 좋은데 이미 알아봤어요. 아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늘은 나의 아내 기일이었는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날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이 초라해 보이는 아버지가 석 달 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70대 이대열 씨가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기대가 되는 분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날은 바로 아내 기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대열 씨는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은 아내가 떠난 날이었으니까요. 매년 이 날만큼은 새벽부터 일어나 손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나물, 전탕. 손이 예전만큼 잘 움직이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한결같았습니다. 발밑에서 강아지 보리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주인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산하게 움직이니 덩달아 설레는 눈치였어요. 보리야, 아버지 다녀올게. 얌전히 있어. 보리가 꼬리를 흔들며 현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그가 문을 닫는 순간까지 보리는 문 앞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그 눈빛이 어찌나 애처로운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야 했어요. 오늘은 아내 기일이니까요.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버스를 2번 갈아탔습니다. 1시간이 훌쩍 넘게 걸렸어요. 아들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그는 멈칫했습니다. 거실 안에 커다란 케이크가 있었습니다. 색종이 장식이 걸려 있었고 흥겨운 음악이 흘렀습니다. 며느리 친정 식구들이 둘러앉아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며느리 어머니, 며느리 언니 부부까지 와 있었습니다. 오늘은 며느리 언니 남편의 생일이었습니다. 아내의 기일인 오늘 이 집에는 제사상 하나 차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향 하나 피워놓지 않았어요. 그가 들고 온 보따리 안에는 새벽부터 정성껏 만든 정과 나물이 가득했지만 이 집에서 그것을 꺼낼 자리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저희가 좀 바빠요. 제사는 다음에 지내면 안 될까요? 요즘 누가 꼭 기일에 제사 지내요? 그리고 솔직히 제사 지내도 돌아가신 분이 아시겠어요? 그의 심정이 철렁했습니다. 아내를 그렇게 말하다니. 며느리 언니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 오셨어요? 마침 잘 됐다. 같이 드세요. 어차피 음식 남는데. 근데 그 보따리는 뭐예요? 설마 직접 만들어 오신 거예요? 요즘 세상에 누가 그래요? 시켜 먹으면 되지. 자기 남편 생일상에 아버지를 끼워주겠다는 뒤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떠난 날이었습니다. 매년 이 날만큼은 꼭 기억해달라고 했던 아내. 그 아내의 기일에 이 집에서는 남의 생일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보따리를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괜찮다. 나 그냥 갈게. 현관을 나서는데 며느리가 따라 나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아버님, 이참에 말씀드리려 했는데요. 그 집 슬슬 정리하실 때 됐죠? 요양원도 알아봤어요. 시설 좋은 데라요. 아버님도 혼자 사시기 불편하시잖아요. 거기 가시면 밥도 해주고 돌봐주는 사람도 있고 어차피 유언장 가실 거잖아요. 미리 정리하는 게 서로 편하죠. 그가 돌아봤습니다. 아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부엌 쪽으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당하고 있는데도 못 본 척이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홀로 선 그 손에는 아내 제사에 쓰려던 음식 보따리와 향 한 자루뿐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안에서 생일 축하 노래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늙고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팔지 못하고 묵혀두었던 그 밭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며 수십억이 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석 달 후
아버지는 변호사를 옆에 앉히고 삼석에 앉았습니다. 아들, 며느리, 며느리 언니, 며느리 어머니,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지역이 어디인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함께 소통하고 축복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가 사는 곳은 반지하 원룸이었습니다. 아들 사업 미천을 대준다고 평생 모은 재산을 다 넘겨준 뒤 혼자 들어온 곳이었습니다. 보증금도 빠듯하게 맞춘 곳이었어요. 월세 35만 원. 관리비를 아끼려고 겨울에도 전기장판 하나로 버텼습니다. 창문으로는 지나가는 사람들 발밑만 보였습니다. 낮에도 햇빛이 잘 들지 않아 형광등을 켜야 했어요. 냉장고엔 김치 한 통, 계란 몇 개, 두부 한 모가 전부였습니다. 반찬은 늘 한두 가지였어요. 고기는 명절에나 사 먹었고 외식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옷도 몇 벌 없었어요. 아들 집 갈 때 입는 외출복 한 벌을 아껴 입고 집에서는 낡은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아꼈어요. 왜냐고요? 그러면서도 손자 민준이 학원비는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매달 조금씩 아껴둔 돈을 봉투에 넣어 아들 편에 보냈어요. 며느리는 당연하다는 듯 받아갔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요. 오히려 한 번은 이런 말까지 했어요. 아버님 이번 달은 좀 늦으셨네요. 학원비 납부일이 지났잖아요. 연체되면 민준이 창피하잖아요. 늦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먹을 것을 줄여가며 하루 이틀 더 아껴서 보낸 돈이었는데요. 강아지 보리 사료값만큼은 절대 아끼지 않았습니다. 본인 반찬은 줄여도 보리 밥만큼은 제때 챙겼어요. 이 집에서 아버지를 기다려주는 건 보리뿐이었으니까요. 아들 집에서 상처받은 날도, 며느리한테 무시당한 날도, 혼자 조용히 울고 싶은 날도 보리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옆에 앉아 있어 줬어요. 그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아내 기일 날도 그랬어요. 원룸 문을 여는 순간 보리가 달려나왔습니다. 낑낑거리며 발을 핥고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가 무거운 보따리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보리를 꼭 안았어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보리 앞에서는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 사진을 꺼냈습니다. 낡은 액자, 이 원룸에서 유일하게 아끼는 물건이었습니다. 탁자 위에 세워두고 혼자 절을 올렸어요. 여보, 미안해요. 올해는 변변한 제사도 못 지냈어. 오늘 거기서도 속상했지. 당신 기일에 남들 생일 잔치하는 거 봤지? 미안해.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눈물이 볼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들고 온 제사 음식을 혼자 조금 먹다가 멈췄습니다. 혼자 먹는 제사밥이 목에 걸렸어요. 보리가 옆에 와서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가 밥 한 술을 떠서 보리 앞에 놓아줬어요. 너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고마워, 보리야.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소류 봉투가 있었어요. 아내와 함께 허리띠 졸라매며 장만했던 밭등기 서류였습니다. 아들 사업 자금을 대주고 난 뒤 남은 마지막 재산이었어요. 팔지 못하고 여기까지 들고 왔습니다. 이것도 그냥 줘버릴까? 아들 힘들다는데 내가 뭘 이걸 갖고 있어. 서류 위에 손을 얹은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5시였어요. 민준이 학원 끝날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습관처럼 전화를 눌렀어요. 손자가 학원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차 조심하는지, 밥은 먹었는지 확인하는 게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없었으면 하루를 어떻게 버텼을지 모르겠어요. 신호가 2번 가자 민준이 받았어요. 할아버지,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의 굳었던 얼굴이 자연스럽게 풀렸어요. 이 목소리 하나면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그래 민준아, 학원 잘 갔다 왔어? 오늘 춥던데 차 조심했어? 밥은 먹었어? 민준이 오늘 수학 시험을 잘 봤다고 선생님이 칭찬해줬다고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래 잘했네. 역시 우리 민준이 하며 웃었어요.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전화 너머로 친구들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또 너네 할배 전화 왔냐? 맨날 전화하네 진짜. 할배 바라기냐? 완전 유치하다. 요즘 초등학생도 그러진 않는다? 엄마 전화도 아니고 할배 전화를 기다려?
야, 민준아, 너네 할배가 유치원 선생님이야? 하원 시간 되면 전화하고. 완전 쪽팔린다, 진짜. 갑자기 전화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이 친구들을 향해 낮고 단호하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한 번만 더 우리 할아버지 욕하면 나 진짜 가만 안 있는다. 경고 한 번만 할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친구들이 무안한 듯 웅성거리다 멀어졌어요. 민준이 다시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친구들이 좀 그래서요. 신경 쓰지 마세요. 걔들이 뭘 알겠어요.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민준이 덕분에 할아버지 기분 좋아. 웃으며 말했지만 가슴 한켠이 서늘해졌습니다. 손자라 친구들 사이에서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자신 편을 들어준다는 게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어요. 나 때문에 민준이가 상처받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있잖아요. 저는요. 할아버지가 전화해 주시면 진짜 좋아요. 매일이요. 계속해줘요. 친구들이 뭐라 해도 나는 좋거든요. 목이 메었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 말 한마디가 오늘 하루의 모든 상처를 감싸줬습니다. 감사해요. 할아버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보리가 슬그머니 다가와 아버지 무릎에 턱을 올려놓았습니다. 그가 보리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좁은 원룸이 유독 조용했습니다. 눈물이 나는데 슬프지만은 않았어요. 세상에 내 편이 없는 것 같았는데 손자 하나가 이렇게 있어주는구나 싶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단단하게. 그래, 이건 내 거다. 내가 지킨다.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처음으로 혼잣말에 힘이 실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보리밥을 먼저 챙겨줬어요. 보리가 밥그릇에 코를 박는 걸 보며 잠깐 웃었습니다. 보리야, 오늘 아버지 중요한 일 있어. 잘 있어. 낡은 외출복을 꺼내 다림질을 했어요. 오늘은 제대로 입고 나가야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주름진 얼굴, 흰 머리. 하지만 눈빛이 어제와 달랐습니다. 오늘부터 달라지는 거야. 버스를 타고 단골 부동산 사장 최 씨를 찾아갔습니다. 서류 봉투를 꺼내 보여주자 최 씨의 눈이 커졌어요. 뉴스 기사를 검색해 보여주는 최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개발 호재, 평당 시세 수백만 원. 어르신,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계산기 두드려 볼게요. 숫자를 보는 순간 아버지도 손이 떨렸어요. 그 허벌판 같던 밭이 이렇게 됐다니. 아내와 함께 허리띠 졸라매며 장만했던 그 땅이요. 주변에서 다들 쓸데없는 짓 한다고 했던 그 땅이요. 사장님,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특히 제 아들한테요. 목소리가 조용하지만 단호했어요. 최 씨가 명함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이분한테 꼭 가보세요. 제가 아는 변호사인데 사연이 있는 분이에요. 어르신 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먼저 연락해 둘게요. 변호사 박정훈, 50대 초반, 단정하지만 눈가에 피로가 깊이 밴 얼굴이었습니다. 사무실은 작았지만 깔끔했어요. 들어서자마자 왠지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가 들어서자 직접 차를 내왔습니다. 앉으라고 권하며 먼저 말을 꺼냈어요. 최 사장님께 대략 들었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시간 충분히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을 아끼다가 조금씩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사업 자금 대준 것, 며느리에게 무시당한 것, 손자 뒷바라지, 아내 기일에 쫓겨난 것까지요. 말하면서 목이 몇 번이나 메었지만 끝까지 이어갔어요. 누군가에게 이걸 다 털어놓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변호사가 한참을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창밖을 봤어요. 한참 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같은 처지였습니다. 어르신,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며느리 뒷바라지에 노후 자금을 다 쏟아붓고 아들이 집까지 가로채려 했던 일, 법을 알면서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당하고만 있었다고 했습니다. 법을 아는 제가 당했으니까 어르신은 오죽하셨겠어요. 어르신이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너무 좋은 분이셨던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변호사가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르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왜 당하는지 아세요? 가족한테 미안해서요.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나? 내가 부족했나 싶어서요. 근데 미안할 거 없어요. 우리가 더 많이 줬어요. 훨씬 더요. 이제 그만 자식 뒷바라지 하셔도 됩니다. 어르신 인생, 어르신이 사셔야죠. 남은 시간은 어르신 겁니다. 우리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뭉쳐야 해요. 제가 끝까지 옆에 있겠습니다. 처음으로 남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변호사도 잠시 눈을 감았어요. 좁은 사무실 안에 따뜻한 공기가 돌았습니다. 남은 인생에 이런 사람이 생겼다는 게 그렇게 고마울 수 없었어요. 며칠 뒤 손자 민준이 학교 마치고 오다 아버지를 마주쳤어요. 할아버지, 그거 아빠한테 줄 거예요? 아니, 이건 아버지 거야.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저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요. 약속. 그가 새끼손가락을 거는데 민준이 갑자기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부자 되면요. 다시 멋쟁이 신사 됐으면 좋겠어요. 할머니랑 옛날에 찍은 사진 있잖아요. 해변에서 선글라스 끼고 찍은 거요. 할아버지 거기서 완전 멋있었거든요. 그렇게 다시 됐으면 좋겠어요. 멋진 해변에서 멋쟁이 신사처럼요. 민준이 해맑게 웃으며 뛰어갔습니다. 눈앞에 그 사진이 떠올랐어요. 젊은 날의 자신과 아내. 처음으로 바다에 갔던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수줍다고 했지만 억지로 선글라스를 씌워줬어요. 둘 다 웃음을 참지 못하고 환하게 웃던 사진. 파도 소리가 들릴 것 같았던 그 여름이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는 당당했고 반듯했어요. 그가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다시, 여보. 내가 다시 멋쟁이 신사가 될게요. 두고 봐요. 땅 매수자와 계약하는 날이 왔습니다. 서명하는 순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후들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 돈으로 손자와 함께 살 단층집 설계를 시작했어요. 어디가 민준방이 될지 손가락으로 짚어봤습니다. 햇빛이 가장 잘 드는 방을 민준방으로 정했어요. 보리가 뛰어놀 수 있는 작은 마당도 표시했습니다. 처음으로 가슴이 설렜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목소리가 유난히 부드럽고 살가웠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얼굴 좀 봬요. 많이 보고 싶었어요. 불효자 용서해 주세요. 그는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누르고 받았습니다. 짧게 대답하고 끊었어요. 며느리도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버님 제가 그때 너무 심했죠. 진심으로 죄송해요. 제가 좋아하시는 음식 해드릴게요. 한 번만 오세요. 아버님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잠도 못 잤어요. 녹음 버튼을 누르고 받았어요. 생각해 볼게. 끊었습니다. 며느리 언니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생전 처음 오는 전화였습니다. 번호도 저장이 안 된 번호였어요. 아버님, 저 민준이 이모예요. 저번에 제가 좀 실수했죠? 크게 신경 안 쓰셨죠? 사실 저도 아버님 걱정이 돼서 전화드리는 거예요. 제 남편도 아버님 잘 모셔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번에 너무 직접적으로 말씀드렸나 봐요. 용서해 주세요, 아버님. 남편 생일날 상석에 앉아 손만 흔들던 그 사람이 이제 아버님 걱정을 한다고요. 그래요. 끊었습니다. 며느리 어머니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사돈어른, 저번엔 제가 좀 경솔했어요. 너그러 이해해주세요. 나이 든 사람끼리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너무 직접적으로 말했나 봐요. 나이 들어서 좋은 요양원 살면 좋잖아요. 뭐. 그런 뜻이었어요. 네, 사돈어른. 끊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하나씩 쌓여갔어요. 아들, 며느리, 며느리 언니, 며느리 어머니. 됐어. 이제 충분해. 어느 날 며느리가 직접 원룸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까지 들고요. 들어오자마자 방 안을 눈으로 훑었어요. 과일 바구니를 탁자에 놓는 척하면서 서랍장, 책상 위, 봉투가 있을 만한 곳들을 살폈습니다. 보리가 며느리를 보고 으르렁거리며 아버지 뒤로 숨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보리야, 맞아. 넌 다 알아. 며느리가 밤을 둘러보다 말했어요. 아버님 이런 데서 사시면 안 되죠. 저희 집 근처로 오세요. 제가 모실게요. 이렇게 좁은 데 사시면 건강에도 안 좋잖아요. 식사는 제대로 하고 계세요?
너무 여유어 보이시네요. 저희가 신경을 못 썼네요. 그러면서 또 한 번 방을 둘러봤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눈빛이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는 척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모시겠다고 뭔가 눈치챈 뒤 분명해. 며느리가 돌아간 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 과일 바구니는 또 무슨 심산인지 그때 최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아드님이 저한테 연락 왔어요. 어르신 요즘 뭐 하시냐고 땅 관련해서 아는 거 없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모른다고 했는데 조심하세요. 역시나였습니다. 그가 변호사 박정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어르신, 준비하시죠. 아들이 친척들을 불러 모은 자리를 마련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면목은 가족 화해의 자리였어요. 며느리 언니 부부, 며느리 어머니까지 총출동할 예정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다 같이 모아서 압박하려는 거였어요. 그 자리에 같이 가주실 수 있죠? 물론입니다.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그날 밤 손자 민준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할아버지, 엄마 이모한테 전화해서 뭔가 얘기하고 있어요. 아빠도 같이요. 할아버지, 재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 엄마 목소리 들었거든요. 할아버지 조심하세요. 나는 할아버지 편이에요. 그가 조용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도 민준이 편이야.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우리 민준이 덕분에 할아버지 힘이 난다. 호리를 안고 창문 밖을 내다봤어요. 발밑으로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였어요. 약속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는 새벽부터 아내 사진 앞에 앉아 있었어요. 여보, 오늘이에요. 잘 지켜봐요.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보리가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그가 보리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보리야, 오늘 아버지 잘 다녀올게. 기다려. 낡은 외출복을 꺼내 정성껏 다림질했어요. 구두도 닦았습니다. 거울 앞에 선이 70이 넘은 그가 서 있었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식당 앞에서 변호사 박정훈이 먼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필요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모두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아들, 며느리 언니 부부, 며느리 어머니, 친척들까지 한자리에 모여 있었어요. 변호사를 본 순간 아들 내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며느리 언니가 눈살을 찌푸리며 며느리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그가 천천히 상석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려는 순간 그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내가 먼저 할 말이 있어. 변호사가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토지매매 계약 완료 서류, 단층집 신축 착공 서류, 재산 처분 공증 서류. 며느리가 서류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몰래 땅을 팔아요? 가족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아버님, 이게 제정신이세요? 자식도 있는 분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며느리 언니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아버님이 뭘 얼마나 안다고 혼자 이런 결정을 해요. 나이 드시면 판단력이 흐려진다더니 딱 그 꼴이네. 누가 꼬드긴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저 사람이 뭔데요? 변호사를 향해 손가락질까지 했습니다. 며느리 어머니가 거들었어요. 사돈어른, 이러시면 안 되죠. 우리 딸 부부가 얼마나 효도하려고 했는데 아버님 요양원도 알아봐드리고 집 관리도 해드리려고 한 거잖아요. 그게 다 아버님 위해서였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시면 어떡해요. 요양원을 알아봤다는 말이 친척들 귀에도 들렸어요.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앉아요. 다 들어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웅성거림이 잦아들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 며느리의 달콤한 목소리, 아버님 걱정이 돼서 잠도 못 잤다는 며느리 언니의 목소리, 경솔했다는 며느리 어머니의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친척들의 얼굴이 하나씩 굳어갔어요. 며느리 언니가 얼굴이 새빨개져 자리에 앉았습니다. 며느리 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어요. 그가 작은 봉투를 꺼내 아들 앞에 밀어놓았어요. 평생 네 뒷바라지 안 갑시다. 세어봐라. 아들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20만 원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이게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20억이 있는데 고작 20만 원이에요? 아버님, 이게 말이 돼요? 우리가 얼마나 아버님 걱정했는데
이게 자식한테 할 짓이에요? 며느리 언니가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아버님 위해서 이러는 거잖아요. 요양원도 알아보고 집도 관리해 드리려고 한 건데 그게 다 효도지 뭐가 효도예요. 근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시면 어떡해요. 우리를 뭐로 보는 거예요.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며느리 언니가 며느리 팔을 잡아당기며 속삭였어요. 야, 조용히 해. 너 자꾸 이러면 더 이상해 보여.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친척들이 다 들었어요. 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순간 식당 문이 열렸어요. 민준이 교복 차림 그대로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밤하늘 둘러보다 할아버지를 찾아 달려왔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그가 민준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왔냐? 딱 두 글자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민준아, 이리 와. 지금 뭐 하는 거야? 할아버지 편 들지 말고 이리 와. 민준이 고개를 저으며 아버지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싫어요. 나 할아버지랑 갈 거예요. 엄마가 할아버지한테 잘못한 거 나 다 알아요. 할머니 기일에 외삼촌 생일 파티한 거, 요양원 보내려고 한 거 다 알아요. 방 안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문을 나섰어요. 식당 밖으로 나오니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변호사 박정훈이 따라 나와 아버지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잘하셨습니다, 어르신.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잘 삽시다. 민준이 올려다보며 울었어요. 할아버지, 이제 우리 집 짓는 거죠? 그래, 이제 짓는 거야. 그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집이 완공됐습니다. 민준이 이사를 왔어요. 보리가 마당을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민준이 보리를 쫓아다니며 웃었어요. 그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이었어요. 반지하 원룸의 형광등 불빛 대신 이제는 햇빛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창문을 열면 마당이 보였고 보리가 풀밭을 뛰어다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침이면 민준이 학교 가기 전 꼭 아버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다녀올게요. 오늘 수업 많은데 잘 쉬고 계세요. 보리가 민준 뒤를 졸졸 따라다니다 현관에서 배웅했어요. 그는 창문 너머로 민준이 골목을 돌아 사라지는 걸 볼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이 아침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어요. 어느 날 변호사 박정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저 요즘 좀 쉬어가려고요. 어르신은 어떠세요? 같이 바람이나 쐬러 가실래요? 목소리가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나도 마침 쉬고 싶었는데 두 사람이 동시에 웃었어요. 그렇게 첫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강원도 작은 바닷가 마을이었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바다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그가 오랫동안 말이 없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런데 언제 마지막으로 왔는지 기억도 안 나네. 박정훈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요. 우리 너무 오래 고개 숙이고 살았어요, 어르신. 이제는 고개 들고 살아야죠. 그가 주머니에서 선글라스를 꺼냈었습니다. 민준이 생일 선물로 사준 것이었어요. 박정훈이 그 모습을 보며 엄지를 들어 올렸어요. 어르신, 진짜 멋있으세요. 완전 멋쟁이 신사세요. 그가 바다를 향해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환하게 웃는 사진이었어요. 젊은 날 아내와 찍었던 그 해변 사진처럼요. 민준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곧 답장이 왔어요. 할아버지 완전 멋쟁이 신사다. 나도 빨리 같이 가고 싶어요. 그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바닷바람이 기분 좋게 볼을 스쳤어요. 두 번째 여행은 남해였습니다. 남해의 독일 마을에서 맥주도 한잔했어요. 처음 마셔보는 독일 맥주였는데 박정훈이 권해서 마셨습니다. 어찌나 맛있던지요. 이런 것도 있었구나 싶었어요. 세 번째는 제주도였습니다. 한라산 근처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바다를 내려다봤어요. 갈 때마다 박정훈이 운전을 맡았고 아버지가 간식을 챙겼습니다. 오이며 사과며 정성껏 깎아서 담아갔어요. 티격태격하면서도 잘 맞는 두 사람이었어요. 길을 잘못 들어서 한참 헤맨 적도 있었고 맛집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실망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재미있었어요. 어느 저녁 바닷가 횟집에서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박정훈이 말했어요. 어르신, 저 이제 진짜 친구 생긴 것 같아요. 이 나이에. 그가 잠시 소주잔을 내려다보다 말했습니다. 나도 오래 살다 보니 이런 친구도 생기네. 고맙네 정훈 씨. 두 사람이 조용히 잔을 부딪혔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그날 저녁 그는 아내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을 펼쳐 놓았어요. 바다 앞에서 선글라스 끼고 웃는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속 자신이 낯설었어요. 좋은 의미로요. 저 사람이 그 반지하 원룸에서 전기장판 하나로 버티던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거실에서 민준이와 보리가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반지하 원룸에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하늘이었어요. 그때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아내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여보, 나 꽤 잘 있으니 걱정 말아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어요. 민준이란 보리랑 그리고 좋은 친구도 생겼어요. 같이 바다도 다녀왔어요. 당신이 좋아하던 그 바다마이예요. 선글라스도 끼고 사진도 찍었어요. 당신 생각 많이 했어요. 거기서 보고 있었죠. 내가 웃는 거 봤죠? 목이 살짝 메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이 땅 하나가 우리 노후 자금이 됐어요. 고마워요, 여보. 당신이 고집 부리지 않았으면 지금 이 자리 없었어요. 당신이 나를 살린 거예요. 사진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민준이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주무세요. 저 일기 쓰다가 할아버지 생각났어요. 안 잔다. 들어와. 민준이 들어와서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보리도 따라 들어왔어요. 할아버지, 오늘 일기에 할아버지 썼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멋쟁이 신사라고. 그가 민준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민준이가 제일 멋진 손자야. 둘이 나란히 창밖의 별을 봤습니다. 보리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 앉았어요. 새 식구였습니다. 70이 넘어 시작된 인생.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이대열 아버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내 기일에 홀로 복도에 서 있던 그 아버지가 결국 자신의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반지하 원룸에서 전기장판 하나로 버티던 분이 이제는 햇살 가득한 집에서 손자, 강아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애 끝자락에서 진짜 친구도 생겼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70이 넘어도 인생은 다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빛나는 시간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